제가 오전에 안녕하십니까, 하노이 닥터입니다. 다소간 좀 시끄러울 수 있는데 양해해 주세요. 일요일 날 애들하고 오랜만에 지내다 보니까 제 방은 3층인데 1층 애들이 좀 1층, 2층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또 3층에 좀 놀러 올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비디오에서 잠깐 말씀드린 이후에 어, 네. 문자 중요한 거 하나 왔고, 제가 베트남에 오는 그 기업들하고도 대기업, 아주 초대기업들 포함해서 같이 일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중소기업들도 같이 일하고 개인들도 같이 일하고 있고, 베트남에서도 저는 베트남 대기업들 많이 상대하고, 슈퍼기업들이 여기서 또 작은 데도 상대하고, 뿐만이 아니라 정부 상대도 제가 많이 합니다. 정부 상대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인도 쪽도 제가 또 미국 포함해서 싱가포르도 이렇게 일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그 다양한 나라의 분들을 접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금 부족한 것이 최근 저희 세대 때는 제가 못 느꼈던 점인데, 요새 한국에서 오는 기업들의 대기업을 초대 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기업 문화, 여기 진출해 있는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뭐 굳이 제가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도 다 됩니다만은 뭐 다 속해 있어요. 다 많이 있어요. 베트남에서 실제 그렇게 성공한 기업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대기업들도 다 뻥뻥 나자빠집니다. 여기서 실패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럴까 하는 점에 대하여 제가 좀 왜 그럴까 도대체 그런 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그 점을 좀 꼭 말씀드려야겠다 이 생각을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뭘까? 제일 중요한 게 정신 마음가짐입니다. 사실은 마음가짐 문제에 있어서 거부터 틀려먹었어요. 이 동남아, 아세안 문화가 나라마다 다 다르고 한국과 비슷하게 생긴 것 같으면서도 전혀 다르게 생겼고, 저같이 얼굴을 보는 게 전문인 사람들은 보면 알죠. 얼굴을 보면 다 알죠. 다릅니다. 생각도 다 다르고 문화 전통 다 다릅니다. 베트남이 오늘 주제니까 베트남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계인이 되지 않으면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중간에 끼인 회색 지대에 경계인이 되지 않으면은 어렵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제 오늘 드린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회색 지대,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블랙도 아니고 화이트도 아닌 중간에 애매한 그레이 존이라는 매우 불확실한 그런 환경에, 불확실한 입장에, 불확실한 포지션에 견뎌야 되는 거죠. 베트남에 진출하려면요, 그걸 견뎌야 돼요. 이게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어요. 베트남에 적응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아본 경험으로는 우리 한국인들이 여기서 20년, 30년을 살아도, 베트남에서 30년 살아도 우리는 경계인, 회색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낑겨 있거든요. 그러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떤 스트레스냐고요? 네, 이런 거죠. 한국인이 베트남이라는 전혀 이질성 있는 다른 집단에 옮겼을 때 원래 한국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사고 방식이나 정체성이나 행동 양식들을 버릴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고, 또 새로운 베트남에 와서 베트남에 똑같이 이 집단의 사고 방식과 가치관과 행동 양식에 적응할 수도 없고 적응 안 할 수도 없고 어정쩡한 거죠. 중간에 낑겨갖고. 이 불확실성, 제일 견디기 힘든 게요, 불확실성입니다. 우리 금융에서도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이 베트남 사업의 제일 어려운 것도 결국은 불확실성이다. 이거를 여러분은 생각하시기에는 별거 아닌데 그래 하는 생각하실지 몰라도, 처음에 몇 달은 그렇게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괜찮을지 몰라도 그것이 1년, 2년, 1년만 지나도요, 6개월만 지나도요, 잘 못 버팁니다. 제가 베트남에 예를 들어서 저희 의사들이 베트남에 와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국과 베트남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지 않고 여기서 그냥 통째로 와서 지내면서 6개월 이상 버티기가, 의사생활 하면서, 또는 아직 의사면허를 받기 전에 준비하면서 버티기가 6개월, 1년 버티기가 결코 쉽지 않다. 다들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냥 적응 못하고 떠나는 게 대부분이다. 왜 그럴까? 그 어정쩡한 경계에 있는 그러한 불확실성, 네, 이쪽 경계에, 한국과 베트남의 경계, 이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경계선 위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되는, 도대체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갈등, 살아남아야 되는 걸 항상 모색해야 되는 편안함이 없는 정신적인. 옛날에 한국에 있었을 때는, 집단에 속해 있을 때는 그런 고민이 없었는데 중간에 딱 낑기니까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서의 살아나갈 길을 끊임없이 편안하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야 되는, 헤매는 존재, 방황하는 사람, 방랑자, 노숙자라는 개념이에요. 유랑자, 헤매는 자, 고향을 떠나온 자, 노스텔지아, 도전. 중간에 낑겨 있으니까 살아남으려면 도전해야 되죠. 도전하지 않으면은 중간에서 회색인으로 이쪽 붙었다 저쪽 붙었다, 왔다리 갔다리 베트남 붙었다, 한국 붙었다, 한국 갔다 베트남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끝. 포기. 멘탈이 무너져서 못 버티고. 그러니까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을 찾아야 되니까, 살아나갈 길을 찾아야 되니까 이러한 자리에서 도전해서 뚫어내야 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 정체성을. 근데 결론은 뭐냐? 잘 못 찾는다. 제가 여기 7년 됐습니다. 여전히 저도 마찬가지로 경계에 서 있다. 항상 헤맨다. 이만하면 그만 헤맬 때도 됐는데 역시 또 헤맨다. 아마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 이미 셋업이 되어 있는 선진국 같았으면은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데
한 2년만 열심히 살면은 그 세팅이 되지 않겠습니까? 뿌리를 내리고. 근데 베트남이라는 데는 도대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땅. 뿌리가 잘 안 내려지는 땅. 베트남 당국에서도 외국인이 뿌리 내리기를 별로 바라지 않고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자를 갖다가 까다롭게 하죠. 그리고 영주권을 안 주죠. 그린 카드가 없잖아요. 3, 40년 여기서 계속 기여를 하고 살아도 매 2년마다 3년마다 계속 비자를 바꿔야 되고 그때마다 더 힘들고 그런 것이 뭐예요? 여기 뿌리를 내리지 말라는 거죠. 뿌리를 내릴 생각도 없을 수 있어요, 사실은. 뿌리를 내릴 생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자 해도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확실성을 뚫고서 여기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는 거야. 포기합니다, 대부분. 대부분이 포기하는 꼴을 제가 이렇게 한 몇 년 보니까 결국은 베트남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베트남에 와서 사업을 하는데 겉으로는 확장을 하고 도전한다고 하는데 모든 방식은 한국식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사고방식, 비즈니스 행태, 아이디어, 가치관 다 한국식이야. 베트남에 그냥 와 있을 뿐이에요. 물리적으로 몸뚱아리가 와 있을 뿐이야. 돈이 와 있을 뿐이야. 조직이 와 있을 뿐이야. 사실은 변한 한국 시스템이에요. 한국 집단이에요. 그리 되니까 진행이 잘 안 돼. 될 리가 없지. 진행이 될 리가 없어요. 되면 이상한 거예요. 제대로 되면 이상한 거야. 그런데 이제 마음은 편하지. 그리고 이제 고민 조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돼. 왜 안 되지 이게? 왜 안 되지? 이상한데? 그러면은 뭐 그거야 뭐 그럼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다. 이제 분석이 나오잖아요. 분석이 나오잖아. 분석이. 그러면 그거 이해하고 넘어가면 할 수 없지 뭐. 포기. 뭐 이런 거죠. 이래서 안 되는 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되는 길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계인이 돼야 돼. 정체성에 아주 딱 뿌리가 박힌 거를 포기하고 뿌리를 뽑아야 돼. 뽑아서 스스로 중간에 서야 돼. 이 한국과 베트남 사이 애매모호한 중간에 서서 그 입장을 항상 있어야 돼. 그래서 경계에 서서 한국 쪽과 베트남 사이에 이거를 저울질하면서 어떤 그 프로젝트의 상황이나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성격에 맞춰서 항상 양쪽의 장단점과 상황을 갖다 취합해서 그때그때 매번 변하는 거를 절대 안정적이지 않고 계속 변하는 걸 갖다가 그 자리에서 계속 정답을 또는 정답 못 찾고는 이 베트남은 정답보다는 항상 차선책 정답을 찾기 어려운 땅입니다. 베트남은 그냥 정답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베트남에서는 틀린 얘기죠. 한국식 방식이에요. 베트남에서는 정답보다는 차선책을 찾아서 타협에 의한 차선책을 찾아서 그거를 힘을 합쳐서 같이 합의해서 나가는 형식. 그게 베트남 사업 방식입니다. 항상 그거를 모색하는 그러한 그 정신적인 그런 강함, 멘탈, 강한 거, 강한 조직, 정신력, 도전 정신, 그런 거. 경계인을 즐기는 마음, 불확실성을 사랑하는 그런 정신, 떠도는 생활, 노숙 생활, 방랑자를
입장을 인조이하는 그런 태도. 끊임없이 어제 성공한 프로젝트, 어제까지 해서 성공한 프로젝트 있으면 오늘부터는 새 프로젝트. 어제 성공했으니까, 어제까지 큰 프로젝트 성공했으니까 이제는 안주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경계인. 여전히 경계인. 여전히 현역 이런 뜻입니다. 현역. 한 곳에 안주하는 순간, 한국 사이드에 안주하는 순간, 베트남 사이드에 안주하는 순간 그것은 즉시 뒷방 늙은이로 가는 거다. 뒷방 늙은이다.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딱 고정된 가치관을 가지고 재단에서 이건 이거다라고 딱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두부를 네모나게 자르듯이 짝짝짝짝 스스로 자르는 순간 베트남식의 타협과 조정의 그런 묘미가 사라지고 경계인이 아니고 경계인을 포기하고 그렇게 되는 순간 이 중간에서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조정과 중재와 어떤 그런 묘미가 다 사라진다. 그러면은 그것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그거는 바로 고리타분 늙은이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현역이 아니다. 은퇴자다. 은퇴. 그 예리함이 사라진다. 칼날의 칼이란 거는요. 칼날이란 것은 이렇게 쫙 날이 서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뭐 뵐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경계인을 포기하는 순간, 중간자를 포기하는 순간 회색지대를 갖다가 도저히 못 버티고 나가 자빠지는 순간 이 날카롭게 서 있는 이 칼날의 예리함이 사라지고 평범한 이 칼이 돼 버린다. 쓸모가 없다. 그 다음부터.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네? 이게 안 되는 거 애기 들어온다. 네, 애기 들어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게 안 돼서 나이랑 이거 가지고 왔어? 그래. 요한이가 주요해. 요한이가 달라고 그래? 요한이가 자고 싶어. 오빠가? 그래 가서 주고 와. 이것이다 바로. 네. 그러면 아시겠죠? 이것을 못한다. 되게 보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최근 보면 한국인들이 심한 것 같아요. 이걸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힘들면은 그냥 나자빠지고 힘들다고 뒤로 자빠지는. 겨우 버티고 있다가 조금만 이렇게 탁 밀면은 뒤로 그냥 넘어지는 거. 여기 뭐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최근 한국인들이 그게 더 심하다. 더 경직돼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유연하지가 못하지. 이 경계인이 되려면요 유연해야 됩니다. 나이 상관없이 모든 그런 이 사고 체계 아이디어 이 발상 자체가 기본 마인드 자체가 유연해야 돼요. 근데 유연하지가 못해. 어떻게 목에 꽉 이렇게 어디 목에다가 이렇게 무슨 이렇게 뭐를 이렇게 목줄을 매서 어디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묶여 있는 듯한 느낌 사람이. 그래서 이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뭐 한 목줄의 길이가 1m 그럼 반경 1m 외에는 못 당기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도 나가려면 목이 탁 걸리는 거지. 잠깐만요. 누가 또 아줌마가 여기. 또 아줌마가 또 청소를 하네. 진공 청소기를 막 또 일을 내는 청소. 근데 더 재밌게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이 이 젊은이들이 더 심하다.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더 유연하더라. 더 이게 유연해. 나이가 어려질수록 제가 50대 말인데 40대
40대, 50대, 40대, 30대, 20대 이렇게 내려갈수록 제가 보니까 한 20대는 그래도 유연한 것 같은데 40대, 30대, 한국의 3, 40대들이 굉장히 생각이 경직돼 있더라. 그 세상을 보는 가치관을,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을 보는 그 시각을 한국인이라는 가치관,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그런 이런 안경을 쓰고 색깔이 안 있죠. 선글라스를 끼고 베트남을 바라보더라. 그 중간에서 양쪽을 다 이렇게 양쪽을 밸런스 맞춰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국 측의 입장에 서서 베트남을 바라보더라. 그러면서 베트남 사업을 한다고 해요. 100점 100패.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요 점을 제가 이제 그 옛날부터 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럴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왜 요즘 젊은이들이 더 이걸 못할까 생각해 보니까, 요즘 그 20대, 30대, 40대들이 또는 우리 후배들이 너무 곱게 자랐어요. 곱게 자랐어. 곱게 자라서 어려움을 별로 못 겪어봤어. 우리 때 세대보다 어려움을 못 겪어보니까 안주하려는 거예요. 어려운 걸 안 하려고 그래. 편안한 자리에 있으려고 그래. 또는 편안한 자리에 있으면은 그것이 좋은 줄 알아요. 좋은 자리, 책상 물림, 뭐 이런 거, 편안한 거, 좋은 자리, 수입 좋은 자리, 그러나 일은 별로 안 하는 거, 남한테 시키는 자리, 현장보다는 책상에 사무실, 본사 사무실 자리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게 다 이제 곱게 자란 애들 특성이죠. 네. 여행을 가더라도 해외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한국인들끼리 뭉쳐서 그 조직이 똘똘 뭉친 상태에서의 진출. 그 똘똘 뭉친 내부는 이게 한국 조직이지.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다 되게 실패해요. 지금도 실패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패할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사업의 노하우라든지 어떤 그런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멘탈러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멘탈러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전히 뭐 제가 만약에 여전히 나이가 제가 80이 돼도 75세까지 80세까지 글쎄 예를 들어서 현역으로 남고 싶다면 저도 계속 이러한 애매모호한 중립지대에서 경계인으로서의 이 예리한 그런 어떤 마음가짐과 그런 이 예리한 이 칼날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아마 살아남기 힘들겠죠. 현역이 있기 힘들 겁니다. 베트남이란 이런 데서. 그래서 이 경계인의 이 그 묘미를 알게 되면은요, 굉장히 실용주의가 생기는 겁니다. 프랙티컬해집니다. 저는 그 베트남식 실용주의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트남이 실용주의가 강해요. 어떤 뜻이냐면 베트남의 실용주의 특성은 그 어떤 문제가 부닥칠 때는 그 문제 자체의 객관성을 가지고 그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는 것이 실용적이죠. 가장 합리적인 것보다도 가장 이익이 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는 겁니다. 그 어떤 조직이나 그 사람의
위치나 입장이나 그런 거를 보다는 어떤 편익이 속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때의 구성원들이 이제 갈등의 이제 당사자들에게 모두가 제일 좋은 그런 한쪽에만 너무 좋지 않고 그 갈등의 요소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당사자들은 다 해피해지는 그런 합리적인 그런 안을 갖다가 도출해낸다. 내가 뭐 어떤 뭐 보수 진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무조건 이쪽 뜻대로 그냥 이쪽 가치관대로 강령대로 따라서 내가 불합리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좋은 판단을 한다. 내가 비록 이 사이드에 내 이 진영에 있지만 너도 마찬가지로 너 그 전 진영에 있지만 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와서 합리적이고 이렇게 실용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낸다. 이것이 베트남식 실용주의. 저는 베트남인들이 이런 실용주의를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를 볼 때 이 지리적으로 베트남이 경계인들입니다. 묘하게도 이 베트남의 위치가 역사적으로 이 중국과 저 남쪽의 어떤 문화는 이런 인도계라든지 이쪽에 서구 나라들에 들어오는 남쪽으로 사이공에서부터 다낭으로부터 들어오는 캄푸치아라든지 중국과의 중간에 낑겨 있는 경계인들입니다. 저는 베트남인들을 경계인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용성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오랜 역사 경험을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어느 한쪽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 따라서 이쪽에 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렇게 줄타기 외교를 기막히게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실용성, 경계인들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경계인으로서 수천 년 동안 딱 이 아주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사업하려면 결국 이런 거를 경계인으로서의 삶을 배워야만 여기서 이제 진짜 여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 경계인이 되는 것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기 때문에 이쪽을 다 믿는 것도 아니고 이쪽을 다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상쪽이 껴 있으면은 때로는 두 군데에 껴 있는 게 아니라 세 군데 또는 네 군데 중간에 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누구를 갖다가 어느 한 사이드를 무작정 믿게 되는 건 없죠. 항상 의심하고 회의하고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다 100%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경계인으로 지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껴있는데 누구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은 바로 고생길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그죠? 그리고 우리 한국의 요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특히나 이런 경계인이 되기를 회피, evade 하는 이유는 이 고생길이 싫다 이거지. 꽃길만 가겠다 이거야. 꽃길. 누가 이렇게 꽃 뿌려놓은 평탄한 길이나 가겠다는 거죠. 고생길은 내 못 가겠다. 왜냐하면 이러한 어떤 한 가지 고정된 그런 소속감. 왜냐하면 경계인이란 건 소속이 없는 거예요. 소속이 어디 있겠어요? 중간에 있는데. 기존의 기준을 그냥 따르면서 편안한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 남들 하면 되면,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 다수가 하는 대로 그냥 묻어가면 되는 거 없어졌다. 미래를 알 수 없다. 도대체 내가 여기서 이 다음 한 발짝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일로 가야 되느냐? 전혀 알 수 없는 마치 지도 없는 길을 가는 듯한 느낌. 마치 그냥 눈이 다 내렸어. 자고 일어나니까 사방이 눈이야. 내가 첫걸음을 디뎌야 돼.
그런 느낌. 막막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나 혼자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지만 또 강해야 더 강해진다. 이 경계인 또는 경계 그룹, 경계 조직들은 다 자기들만의 기준을 세우기 위하여 투쟁해야 되고 길을 모색해야 되고 강해져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도출한 결론과 프로세스는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남들이 전혀 예측치 못한 그러한 기상천외한 새로운 발상과 방법으로 빠르게 길을 남들의 그 의표를 찔러서 그 아주 그 엄청난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니까 이쪽에서 생각하는 것과 이쪽에서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게 되죠. 이것이 베트남에서의 사업을 성공하기를 원할 사람들에게는 조직에서는 반드시 택해야 될 방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실패하고 있고 실패할 것이고요. 매우 소수만이 이 방법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하려면은 한번 경계인이 되어 봐야 돼요. 경계인이 되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경계인을 볼 때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뭐냐?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 처음 봤다, 이런 인간들. 판단하기 어렵다. 당연히 이렇게 했는데 모르지. 왜냐하면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이 새로운 인종이죠. 그래서 이런 그 한국 기업들의 문화는 참으로 문제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그러면 왜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되느냐? 한국 기업들이 이제 벌써 1세대 창업 세대에서부터 2세대, 3세대, 4세대 내려오면서부터 창업주들은 경계인이었습니다. 1세대 창업주들은 다 경계인이었어요. 제가 볼 때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볼 때 다 경계인들이에요. 근데 2, 3, 4대 내려오면서부터 다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다 편안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오너 자체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기 밑에 있는 경계인들을 용납을 못해. 왜냐하면은 이해를 못하니까. 오너가 그러니까 조직 자체들이 다 안주해버려요.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들은 그 경계인 조직이 되질 못해요. 어떤 이런 이 혁신성이 사라진 것이지. 이게 바로 혁신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말로는 한다고 하는데 조직 자체가 혁신을 수용하거나 만들 수 있는 조직이 이미 아닌 것이죠. 끝난 거죠. 끝난 겁니다.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는 거지. 인간의 우리는 감동은 많은 부분이 이 경계적인 데서 다 감동이 만들어지고 모색되어지고 항상 칼날 위에 서 있는 듯한 느낌, 백척간두에 항상 서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게 다 사라진 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혹시 다 이해하실지 못할지는 제가 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험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런 얘기는. 하여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나 이 대단한 도전을 이거는 요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습니다. 네. 좋은 1월 되십시오. 발음이 제가 좀 안 좋은가? 네. 좋은 저녁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노이 닥터입니다.